성남FC에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160억 이상을 지불하게 한 부분 관련해서 그것이 특가법상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인 구단주로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 후원금을 받아주는 게 너무 감사했죠. 왜냐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을 구단이 유치해온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을 통보한 이유가 되는 사건, 대장동 의혹 사건이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 변호사님,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검찰이 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을까요? 사실 좀 의외다라는 네.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른바 대장동 수익금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경선 자금 등으로 쓰이는 저수지 역할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소환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내지는 여러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서 한 차례 정도 소환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좀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던 성남FC에서 전격적인 소환 조사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되기도 했었고 경찰 단계에서는 한번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검찰까지 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만큼 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검찰은 어떤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소환이 불가피하다라고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찰,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고발을 했고요. 2020년 2월에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렸네요. 그리고 1년 7개월 정도 수사해서 지난해 9월에 경찰은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종료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발한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할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토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박하영 성남지청 검사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망에 제 기억에는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직접 부른 그 장면까지, 목소리까지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경찰에 그다음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가 이어진 것이고요. 경찰이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로 검찰로 이 사건을 넘겼고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해오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어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아마 검찰에 나와달라고 한 날짜는 28일, 다음 주 수요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날 검찰에 나갈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압수수색 이런 일정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장 변호사님,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어떤 부분이 핵심입니까? 사실 그 명칭부터 좀 예. 다툼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측에서 고발을 했을 때는 이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후원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광고비다.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유치하고 실제로 광고 집행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과의 이 유치해 있는 기업들의 어떤 현안들, 특히 두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두산이 의료 용지 부지를 본인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네. 90년대 초반인데 실제로 병원 건립까지 하다가 이건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공사는 중단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 병원 부지로는 활용이 더 이상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든 영업 용지로 이 용지 변경을 해야 되는 기업의 현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시에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해주면 우리가 기업 계열사들을 성남시 안에 유치를 하겠다 등등의 제안을 했지만 특혜 시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았고요. 번번이 거절당했다. 번번이 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기류가 좀 바뀌면서 실제로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현안을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성남 FC에 40억 원이 넘는 정확하게 42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는데 검찰로서는 이 부분이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 변경에 따른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금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수령처가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니라 성남 FC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현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는 우리가 뇌물하면은 보통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3자 뇌물죄는 또 어떤 뜻입니까? 예. 변호사님? 지금 공무원이 일단 뇌물을 대가 관계로 받아야 된다는 건 일반적인 뇌물 공여죄와 동일한데요.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부정 청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정 청탁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기도 해서 대법원 판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제3자 뇌물 공여죄로 기소가 됐지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그 당시에는 이 성공미술관 측에 한 8억 원 이상을 기업들로 하여금 이 주도로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런 미술관을 후원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 통상적이고 마음의 심적 부담을 기업들이 가졌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뇌물 공여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내린 바가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법원 판시도 사실상 이렇게 좀 갈리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제3자 뇌물죄라고 하면은 공직자죠. 그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공직자고 이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은 받았는데 자신이 직접 그 대가가 되는 금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금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혐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직접 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남 FC가 그 돈을 수익을 받았다. 예, 그래서 제3자가 성남 FC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단의 운영주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게 하였다면 이 죄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22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 20일이 아니군요. 하여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에 올린 글이래요. 당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난 6월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두산건설에 후원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세금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일 뿐이다. 성남시는 두산그룹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3,000명에서 4,000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고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 행정을 선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주장을 했고요. 지난 2014년 10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분당의 한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이 SBS가 당시에 보도를 했었어요. 이 SBS 보도가 나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는 대표는 아니었습니다만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것은 정당한 성남시를 위한 성남 시민들을 위한 행정 활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른바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 기업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이걸 지자체에서 재량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준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성남FC 기업 유치와 설사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남FC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어떤 개인 내지는 특정 정파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단에 귀속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의율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검찰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남FC의 이제 거액의 후원금 내지는 광고비로 집행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의 또 인센티브가 직원들에게 좀 배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혹시 어떤 이런 기업 광고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성을 넘은 범위의 금원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당시 광고 영업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 광고 영업을 한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가 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성남FC 광고 수지에 따른 성과금이 일부 직원에게만 집중됐다. 네. 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직원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던 거죠.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돈의 흐름들과 관련해서는 계속 추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장 변호사님, 왜 대장동 의혹이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이 사건 수사로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을까요? 아마 예측대로라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먼저 소환 조사가 이뤄졌을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사실 변수가 발생한 거는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했다라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유동규 씨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 등의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는 어떤 전문 성격의 진술에 좀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든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정 과정에서든 원 진술자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원 진술자인 김만배 씨가 본인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수사도 좀 진척이 있을 수 있고 재판도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김만배 씨가 자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 스톱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김만배라는 키맨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수사와 관련해서 먼저 좀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서도 관련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야당 측에서는 이 수사를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수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실장이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적폐청산 TF를 부서마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어 왔던 것이 오히려 천천히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게 보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형성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캐비넷을 뒤져서 새롭게 발표를 한다.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어 왔던 것을 천천히 사건이 진행돼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복이다.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는 않는 구도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장 의원님 어떠세요?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 오늘도 예. 사실 장유미 변호사님 이야기도 열심히 들었는데 예.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네. 의료용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검찰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데 원래 기부 체납을 하는 대신 광고비로 줬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러면 기부 체납도 제3자 뇌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부 체납은 시가 받는 거고 성남FC는 시가 소유한 기관인데 그러면 기부 체납 받는 거는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이 성남시가 소유한 기관이 받으면 제3자 뇌물이자 물론 이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죠.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행정상의 원칙들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던 이 땅에 대해서 그만큼 그 일부 뭐 3%인가요, 4%인가요? 그 일부에 대해서 지금 이 구단으로 갔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저는 사실은 이 검찰의 논리 자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제 워낙 이 사건에 대한 제3자 뇌물죄 구성 요건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 당에서는 이거는 특히나 예전에 이제 경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이 불송치 결정도 했었던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치 탄압이다라는 생각에 민주당 의원, 저희 당 의원님들은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이제 그 장현미 변호사 설명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겨누고 있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은 그 김만배 씨 자해 시도 사건 이후에 그리고 정진상, 김용 두 최측근이 구속 기소됐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묵비권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을 진전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저도 이제 법조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오히려 대장동보다는 성남 FC 사건이 훨씬 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에는 더 손쉬운 간단한 논리구조, 법리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장 변호사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까도 그 페이스북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전제해서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가 시인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김용, 정진상이 입을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증거와 정황을 찾아내서 그 시인을 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검찰의 증거 능력이 확보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일단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그러나 성남시가 수익자다라는 것이 논리력을 이미 다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정황을 더 만들어내거나 증거를 만들 필요는 없죠. 다만 그 사건을 지금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남시가 공익이기 때문에 공인 그 조직이기 때문에 성남FC라는 것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법리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제3자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용도 변경을 이미 청탁을 해놓고 그걸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으로 광고비나 협찬을 했다고 한다는 제3자 뇌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는 손쉬운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결국 만약에 소환이 돼서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관련해 갖고는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라고 하는 3자 간의 이 제3자 뇌물 수수가 대법원 판결로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구도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부정청탁을 대통령에게 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검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경찰이 불송치한 다음에 다시 검찰의 재수사가 돼가지고 다시 송치를 해서 지금 그 이후로는 굉장히 신속하고 발빠르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놓은 소환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장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그 현재화돼 있고 임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미 변호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많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아까 장 의원의 주장은 그러면 기부채납 이런 게 모든 게 다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냐. 정상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하는 것인데 자 우리 지자체로 어디 큰 기업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여기서 공장도 쉽게 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노동자들도 많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하는 건데 왜 성남FC는 검찰은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적극 행정에 이 잣대로 보면은 그 범주내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에 검찰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 가지 정황들 검찰 발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를테면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성남시의 정책 비서관직이었습니다. 성남FC의 구단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광고 집행과 관련한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뭔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좀 더 선명해지는 지점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기부 그 비용도 사실 성남 FC에 기속돼야 되는 돈 그리고 광고를 실제로 가져왔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집행되는 게 맞는데 왜 그렇지 않고 이례적으로 몇 명에게 집중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검찰이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1야당의 대표에게 검찰이 출석을 해달라고 통보를 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 때도 사실은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 답변만 하고 결국 검찰은 결론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지금 소환 통보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야당 대표 망신주기다. 마치 거대한 범죄의 핵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검찰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와 검찰 사이에 이 소환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여러 차례 소환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검찰로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성남 FC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쌍방울 관련해서도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로 다 모은 다음에 좀 중요한 시점에 한 차례 정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예측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예. 성남 FC만 갖고 소환 통지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젯밤에 이제 유선상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수순으로라면 각각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각 청에서 별도로 소환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피의자를 소환할 때 범죄 혐의를 받기 때문에 어떤 편의를 봐주진 않습니다. 날짜를 일방적으로 좀 통보하는데 이렇게 언론 주목도가 큰 사건이나 좀 정치인들을 소환하는 일정에 있어서는 변호인들과 상당 부분 또 조율을 하기도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사실상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이면 앞으로도 소환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좀 통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장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거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건 목표가 있는 수사다. 네. 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나가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는 공히 사실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분명히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는 조금 생각들이 갈려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정말로 뭐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걸 극대화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검찰과 이 정부 여당이 사실은 여러 차례 이 당대표를 소환을 한다면 저는 사실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정말 당당하게 나가서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법논리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이상한 사실은 조금 갸웃할 수 있는 어떻게 야당 대표를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영역일 수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환한다. 이거는 정말로 명확하게 저희가 해명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대표님이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이런 어떤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또 걱정되는 게 사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 지자체에서 지자체 지역사회에 또 기여들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야당 대표로서 정확하게 이 법리적인 사실관계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 대안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생각은 아마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의원의 생각은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북도 그리고 내일은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인데 오늘 경상북도 안동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적상, 주민등록상 오늘이 또 이재명 대표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생일날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10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대장동 특검하자고 제가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 대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 거부한 겁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혐의 났던 것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대충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시정 일관 일관된 예.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측근 구속 기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철민 의원께서는 이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제 그냥 개인적인 그 추측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애투쟁으로 더 강력한 민주당과의 옥새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 그것이 과연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저는 심각한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 자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를 파다가 이 사건으로 돌연 소환장에 날라온 것은 일종의 저는 성동격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동격서. 그러니까 대장동에 많은 관심이 있을 때 이재명 그 성남 FC 의혹을 수사했던 이 성남 검사팀은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은 압수수색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 속에서 저는 정말 불시에 이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제1야당의 현직 대표를 소환장을 공개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제 개인적인 전망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당당하면 저도 뭐 여기저기 고소고발 당해서 경찰서 가서 다 당당하게 임해봤습니다만 자신 있으면 갑니다.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웃으면서 다 조사에 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못 갑니다. 저는 그 심리 상태를 말씀드리고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적극 경쟁이나 기업의 지자체 안에 기업 유치라는 큰 틀에서 된다면 이게 당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 내 조응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의 시점에는 기부 체납을 현물로만 가능하게 돼 있지 현금으로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법 위반입니다. 근데 현금으로 받았다는 건 실토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비나 협찬으로 해서 들어간 묵직한 돈 말고도 그것을 이끌어왔다는 정진상 실장이 주도했던 그 측근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다는 사실도 인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삼각의 삼자 뇌물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러니까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 올려준 결정권을 가진 시장이었죠. 그다음에 두산그룹 병원으로 샀다가 손해가 끼칠 것 같은데 이걸 사억으로 하면 수백억의 돈을 실제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아까 구단주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구단주 역할을 해서 기업을 광고비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 두산건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삼자의 그 사례를 비교해 보면 저는 국정농단 사건의 그 최순실과 박근혜, 이재용과 저는 똑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검찰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성남 FC 두산그룹이 가령 광고비를 줬다. 그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적으로 뭐 유용됐다거나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가능성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근식 교수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 의원님? 당당하다면 나갈 것이고 당당하지 못하다면 안 나갈 것이다. 사실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과 관련이 없이
지금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또 생각의 예. 차이점이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여러 가지 이 검찰이 사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검찰의 판에서 놀아달라라고 했을 때 거기 왜 껴주냐라고 생각하시는 또 이 당원분들이나 네. 이 지지자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당내에서도 여러 토론들이 있을 거고 아마 저처럼 이 당당하게 여러 가지 지금 이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검찰이 억지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제대로 밝히자라는 생각도 있고 오히려 지금 검찰이 기획하는 대로 맞춰주기보다 우리만의 어떤 방어 방식을 만들어서 다른 그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뭐 앞으로 당내에서 지금 저희도 이제 오늘 이거를 알게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이 시간에 뭐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장동 의혹 그리고 또 아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의혹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다면 또 언제쯤 뭐 소환 통보를 할지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나요? 네, 사실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 불기소 뭐 이렇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우리가 실체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불기소를 하면서 이 변호사비 대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제 정치 자금 세탁 등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불기소 이유서의 통상적인 형태보다는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을 공들여서 쓴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검찰이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뭔가 그 실체 끝까지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 인데 그 부분도 사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금 도주를 해서 인신 확보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어느 정도 답보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장동 1당에 대해서는 구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나오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대장동 1당에 대한 공판, 이 형사 재판 과정 중에서는 본인들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종전에 좀 수사를 해왔던 이 기본 틀이 많이 허물어지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게 유동규 씨가 지금까지는 최종 귀착지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70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약속받기로 한 당사자도 유동규, 최종적으로 받기로 한 종착지도 유동규 씨라는 전제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지금 새로운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최종 귀착지가 이재명 대표 내지는 이재명 대표 측으로 수사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가장 분기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데 예.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남 FC를 먼저 좀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것 같고 사실 성남 FC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의 다툼은 거의 없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제일 좀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 그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군요. 네, 그래 보입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강력부 검사. 뭐 마약 사범이라든가 강력 사범들을 많이 잡아 넣었던 검사 출신이고 권력자들도 많이 잡아 넣었는데 최근에 뭐 올린 글을 보면 요즘 검사들 일하는 게 우리 때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다. 우리 때는 한 2달 정도 수사하면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 전후 좌우 사정 다 파악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혔는데 요즘은 검찰이 뭐 사건 구조가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대장동 비리 수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미궁 속에서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검찰이 무능한 건가 아직도 눈치만 보는 건가. 요즘 검찰은 참 생각이 많은가 보다. 어떠세요? 장 변호사님 지금 법조계에서 또 네. 검찰 수사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 수사가 장기화되면 이 수사 선상에 오른 피해자는 일상이 거의 그렇죠. 좀 예. 진행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라서 검찰 그리고 경찰로서는 빨리 이 수순과 관련해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 사법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시에 이런 빨리 그 소송이든 수사든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2년 동안 잡고 있다. 이게 엄청난
엄청나게 법리가 복잡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압수수색도 수십 곳을 단행하고 이미 증거물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계속 쥐고 있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건 이 말인즉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장기화하는 데는 또 다른 포석이 있는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사는 종결 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 2차례 열렸는데 아마도 검찰 측에서 그 김문기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네.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아직 증인을 선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그 재판 이제 본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재명 대표도 무조건 참석을 해야죠.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예. 그 공판이 상당히 핵심적인 변수가 되겠네요. 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합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렇죠. 알면서도 거짓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인데 사실 입증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여러 증인을 지금 소환해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거의 수십 명에 달하는 증거 신청 방법을 재판부에 제시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마 피고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길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만에 하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1심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선거비용 보전 문제도 사실 있고요. 앞으로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화하는 전략을 변호인으로서도 세울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쟁점이 복잡한 대장동, 뭐 변호사비 대납 등등보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는 정치적인 좀 쟁점화로 피의자에 대한 좀 인식 같은 것을 좀 나쁘게 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고 이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이 화력을 수사기관 검찰이 좀 집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